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를 20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왜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20년 동안 살면서 시어머니와 마찰 한 번이 없을 수 있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쯤 사니까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제 인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만큼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는 저희 시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유통 전문으로 사업을 하셨고 사업이 꽤 잘 되었어요.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였고 위로는 오빠 둘이 있었습니다. 막내딸이었던 저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오빠들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그때 모자람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잘해주시는 아버지도 계시지 든든한 오빠들도 있지. 다정하고 사랑만 가득 주시는 어머니도 계시지. 마음에 뭐 하나 허전함이 없이 잘 컸습니다. 특히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10달 온전히 품어져 있던 게 아니라 34주인가? 그쯤 태어나서 병원에서 한참을 있었답니다. 그 때문인지 어머니가 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찍 태어난 탓인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 잔병이 많았거든요. 또래보다 왜소하고 허약했죠. 그래서 더욱 어머니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을 할 때면 눈물을 보이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더랬죠. 아직도 오빠들이 다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유치원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안 간다고 엉엉 울고 난리를 쳤답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말이죠. 꼬박 한 달을 그렇게 울면서 가고 어떤 날은 울다가 아예 안 가고 유치원 끝나고 어머니 보면 맨날 울고 아주 어머니 껌딱지로 살았답니다. 그 사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어머니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빠들은 남자니까 말을 거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오빠들끼리 있을 때 말을 거칠게 하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상냥하고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쁘고 상냥한 엄마가 너무 좋았고 그런 엄마가 있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어머니와의 이별이 더더욱 저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거겠죠. 국민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주말에도 거의 출근하시고 평일에도 얼굴을 못 보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 모처럼 저희 방학이고 하니까 시간을 내셨더라고요. 2박 3일의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차에 저희 5식구가 올라탔고 신나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근교에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거기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묵으면서 3일 동안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고 다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 한 번 안 내신 베스트 드라이버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초행길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수석에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으시고 모르겠다 싶으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돌고 돌아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2시간이면 갈 거리를 꼬박 5시간을 걸려서 갔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계곡에서의 3일은 정말 최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카페톤 몸을 바로 계곡에 던졌습니다. 어린 저를 튜브에 태워서 오빠들이 끌고 다니면서 엄청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값비싼 소고기를 다 태워 먹는 바람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한 바가지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오빠들이랑 뛰어놀며 과자도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곡물에 들어가고 돗자리에 앉아서 닭백숙도 먹고 계곡물에 담궈둔 수박도 쪼개 먹고 모기한테 10방을 넘게 뜯겼지만 진짜 최고의 방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방학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년 여름방학에 또 오기를 기약하면서요. 차를 타고 집에 가기까지 또 긴 여정이 시작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고 눈을 떠보니까 제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팔이 너무너무 쓰라렸습니다. 잽싸게 고개를 돌려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살폈습니다. 제가 꿈을 꾸나 했거든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둘러보니 아버지의 검정색 차가 뒤집어지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엄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그게 기절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기도 했고 너무 아팠으니까요.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승희야, 괜찮아? 정신이 드니? 아버지의 얼굴 군데군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구나. 저는 사고 난 지 이틀 만에 깨어났습니다. 양쪽 팔이 아스팔트 위에 쓸리면서 팔꿈치에 금이 조금 간 거 말고는 다친 곳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팔 한쪽과 머리를 조금 다치셨지만 심각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큰오빠는 뇌출혈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도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고 한동안 깁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큰오빠처럼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셨는데 계속 깨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엄마를 찾았답니다.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엄마, 엄마, 엄마만 했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저를 데려갔대요. 의식이 없는 어머니에게요. 제가 울면서 그냥 계속 엄마, 엄마만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충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석 달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2차례 수술을 받았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신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게 되었고 오빠들도 큰 슬픔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가 짊어지셔야 할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저희 3남매는 더 이상 어머니의 손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도 야무진 숙제도 다 옛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챙기느라 1분 1초를 바쁘게 뛰어다니셨습니다. 일하랴, 살림하랴, 육아하랴. 매일 밤 아버지가 혼자 술을 드시는 뒷모습이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지요. 그래도 이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저희 상황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꾸준히 재활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사고에 대한 충격,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10살이 되고서야 다시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점점 제자리를 찾으셨고 오빠들은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삶에 다들 적응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는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집에 여자가 오로지 저 혼자였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없는 것도 슬픈데 제 마음을 공감해 줄 만한 여자가 없다는 것 또한 슬펐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묵묵히 혼자 이겨내야 했고 사춘기에 나타나는 저의 변화나 마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도 속 시원하게 말할 상대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어떠한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회사 고객 지원팀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었죠. 공부를 해야 하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제가 스스로 벌기를 바라셨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월급도 아버지가 따로 주시는 게 아닌 회사에서 정확하게 시간 체크해서 줬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전인 1시까지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로 한 것은 그냥 저의 꿈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은 대학을 다니고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는 회사에 들어갔고 작은 오빠는 사업을 했습니다. 오빠들을 보면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밥통엔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20살 때부터 3년을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더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도 공무원 되는 거 어렵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몇 년 보낼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5년은 생각했는데 3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잘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안정적인 환경과 안정적인 급여, 심드렁하고 심심하고 잔잔한, 거의 성격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요. 시청 공익근무를 하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시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면 자리 하나 잡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거든요. 솔직히 업무를 분담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청소나 보조가 전부니까. 대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히 쉬러 왔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특별했습니다. 먼저 나서서 도울 일 없냐고 물어보러 다니고 시청에 오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안내도 해주시더라고요.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도 않고 항상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몸살이 나려고 하는지 메스껍고 어지럽고 열도 있고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오전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참고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책상 한쪽에 엎드려서 눈을 붙였습니다. 30분 정도 잤나? 잠에서 깨어보니 어느새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어깨에 얇은 잠바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잠바의 주인공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익숙했거든요. 그 공익근무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엎드려 있던 책상에 감기약과 쌍화탕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얼굴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로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주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서로에게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마음에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법도 알았고 사랑을 주는 법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제 사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멈춰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마음을 보살피기에 바빴고 어렸던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가족들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남자친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였죠. 남자친구는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친할머니까지 한 집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은 생각이 있었대요. 그건 바로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었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친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잔소리를 들으셨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남자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남자친구가 어릴 때 모든 게 느렸답니다. 걸음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체구도 엄청 작았대요. 남자친구가 평균 키보다 훨씬 크거든요. 체격도 좋고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는 정말 작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가 어머니를 구박하셨답니다. 처녀는 딸 낳더니 둘째로 낳은 아들은 뭐가 많이 모자라고. 넌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아휴,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누나가 태어난 이후에 친할머니는 손자를 많이 원했지만 약하고 작고 뭐든 느린 손자가 태어나자 친할머니는 누나를 더 예뻐했답니다. 누나는 야무지고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누나만 예뻐하고 누나만 칭찬했답니다. 항상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멸시하면서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중학생, 남자친구의 누나가 고등학생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1년 뒤에 사고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누나는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했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면서 사고만 치게 되었대요. 어머니가 혼자서 돈 벌고 집안일도 하고 누나 뒷감당까지 하고 다니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는 내내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았거든요. 너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래? 어,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런가? 그땐 많이 속상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어머니랑 누나는 어떠셔? 어머니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누나는 결혼해서 지금은 좀 정신 차린 것 같아. 뭐 그래도 욕심 많은 성격은 여전하지만. 그런 아픔을 견디고 일어나서인가 남자친구는 저랑 동갑이었지만 굉장히 어른스럽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참 든든했습니다. 제가 흔들려도 남자친구는 언제나 굳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었거든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를 하기로 한 날 남자친구가 엄청 긴장했습니다. 제가 오빠만 둘이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되었겠죠. 그건 저희 오빠들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작은 오빠는 결혼을 안 했었고 큰 오빠만 했었거든요. 막내인 제가 먼저 결혼할 줄 전혀 몰랐는지 제가 남자친구 소개한다고 했을 때 엄청 깜짝 놀랐고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다들 양복까지 꺼내 입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죠. 남자친구가 목공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편한 옷차림으로 다니는데 남자친구도 그날만큼은 어색한 정장을 꺼내어 입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저희 오빠들 성격이야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막내 여동생을 지킨답시고 까다롭게 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첫 만남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오빠들이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얼큰하게 취할 정도로 술을 드셨지요. 성공적인 만남을 끝낸 후 이번엔 긴장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 특히 누나가 어떤 분일지 대충 들어서 그런지 더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의 누나인 신우, 그리고 시매부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런데 신우가 생각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집안은 좀 살고? 사는 동네가 어디야? 작아?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저는 그 사람과 처음 보는 사이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제 집안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게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가 신우를 제지했고 신우는 콧방귀를 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신우는 어른이 되고서도 사고만 치고 다녔답니다. 놀기 좋아하고 돈도 펑펑 썼다더라고요. 일도 안 하면서. 그러다가 10살 많은 심해부를 만나게 되었고 심해부네 집이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된 신우가 심해부를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더군요. 심해부도 신우랑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이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우랑 심해부를 보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싶을 만큼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처음 뵙자마자 머릿속에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외모가 닮은 부분은 없었지만 흘러나오는 느낌과 분위기가 묘하게 닮아 계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라던가 억양, 손짓까지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랑 다르게 굉장히 친절하시고 상냥하신 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성격과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마음을 기댈 가족, 그것도 여자 가족이 되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신우가 뭐라고 하던 말던 무시를 하고 자랑을 하고 어쩌고 그러던 말던 저희의 결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우한테 명품 가방을 하나 해줘야 한다느니 한복을 한 벌 맞춰서 사달라느니 예단이 어쩌고 그런 말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 남자친구도 결혼 준비하는 동안 몇 번이나 신우한테 전화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나! 진짜 그만 좀 해! 피 섞였다고 다 누나야?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누난 모자랐다고 뭘 그렇게 밝히고 뭘 그렇게 따지는데. 누나 어릴 때 사고치고 다니고 망나니 짓 했던 거 매형이 다 알아? 내가 말해줄까? 누나 결혼할 때 나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거 있어? 아니잖아. 애초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누나도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마. 제발 욕심 좀 버리고 살아라. 어? 이런 전화를 받을 때면 신우가 잠시 깨갱하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또 남자친구 몰래 저한테 전화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기 바빴죠. 어쨌든 저한테는 신우니까 앞에서는 네네 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여차저차 저희의 결혼은 잘 올리게 되었고 비로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저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속이 이상하리만큼 울렁거려서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그렇게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복지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일했던 시청은 사람들이 참 좋았죠. 임신 중기까지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은 저도 힘들고 눈치도 보여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푹 쉬고 여보 좋아하는 바느질하면서 태교도 하고 그래. 돈은 내가 열심히 벌게. 여보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게. 아주 든든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만큼이나 든든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엄마도 없이 컸냐며 엄청 딱해하셨죠. 그래서였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임신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반찬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또 배가 나오면 옷들이 잘 안 맞을 거라며 집에서 편하게 입는 잠옷 대용으로 임산부용 원피스를 사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기억해 두셨다가 사다 주기도 하셨고요. 제가 특이하게 임신 중기부터 입덧이 엄청 심하게 왔거든요.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입덧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못 먹은 날도 있었고요. 모든 냄새가 다 싫어서 손수건 얼굴에 두르고 누워만 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집안일을 못하니까 남편이 대신 해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오셔서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저 정말 눈앞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청소 다 해주시고 밀린 빨래까지 다 해주시고 진짜 너무 죄송한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입덧 좀 괜찮아지면 제가 어머니 댁 가서 집안일 도울게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아유, 됐다, 아가. 그거 고생스러운 거 모르는 애미도 있다냐? 나도 2번 다 입덧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었어. 애 낳는 날까지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우마. 아가 너는 네 몸만 신경 써. 시어머니는 가실 때까지 엉덩이 한번 못 붙이시고 집안일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기 낳는 날까지 입덧으로 고생을 하다가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과 똑 닮은 귀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던 그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너무 고생했다고, 정말 대견스럽다고 저를 안아주셨거든요. 아기는 강아지처럼 털이 보슬보슬한 피부, 굳은 살 하나 없는 발바닥,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느다란 머리카락까지 입덧으로 언제 고생했나 싶을 만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고소한 뻥튀기 냄새 같은 아기 냄새에 황홀하게 젖어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막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기가 한 발, 두 발 걷는 모습을 남편과 함께 보며 벅찰 만큼의 행복을 느끼던 바로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곧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전화야?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대. 정말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가 났고 많은 사람이 다친 사고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승객 10대 명과 택시기사, 연달아 충돌한 2대의 차주와 일부 시민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셨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자마자 남편은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지도 못한 채 수술실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고가 정말 크게 난 듯했습니다. 처참한 응급실 상황에 저는 아이의 눈을 가리고 병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곧 이어 남편이 나왔고 저희는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신우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어.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 의사 말로는 상황이 많이 안 좋대. 누나도 와봐야 할 것 같아. 뭐? 사고? 진짜? 그런데 지금 급한 거야? 엄마 돌아가신대? 아, 나 지금은 좀 그런데. 뭐? 뭐가 좀 그런데? 나 지금 동창들이랑 여행 가야 하거든. 남해까지 가야 해서 오늘은 좀 힘들어. 네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네가 있다가 상황 안 좋으면 그때 전화해. 지금은 수술 받고 계신 거잖아. 맞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지금 남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해에 놀러 가야 해서 못 온다니.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신우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산소호흡기까지 끼셨고 머리 위로 무슨 기계가 4-5개 있었고 다리도 팔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진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의식도 없는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매일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꼬박 2주를 중환자실에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수술을 한 차례 더 받으셨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데 그 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신우는 딱 한 번 병원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시어머니 상태에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 어떡해. 나는 못 보겠다. 무서워서 못 보겠어.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보고 무섭다니. 이게 진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벨 없는 심해부는 그런 신호를 달래더니 둘이 그냥 가버리더군요. 애초에 뭘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번의 수술 끝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가망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시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보름 만에 시어머니는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리와 팔 뼈가 거의 으스러졌다고 했거든요. 갈비뼈도 부러져서 꼼짝없이 침대에만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병원비가 점점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수술 한 번만 받아도 몇백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입원비 등 병원비로 몇천만 원이 우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저희 부부는 결국 신우에게 손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같이 반반 부담하면 그나마 부담이 덜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우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장녀가 되어서 유일한 부모인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얼마? 얼마를 달라고? 형님, 제가 달라는 게 아니고요. 병원비가 그만큼 나왔고 그걸 저희가 반반 내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살려야죠. 앞으로 수술을 몇 번 더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 수술하면 살 수 있대? 네? 뭐라고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냐고. 살 수 없는데 돈 그렇게 퍼부으면 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안 그래? 한두 푼도 아니고 나는 그 돈 못 줘. 아니, 형님. 지금 제가 저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100%냐고. 그것도 아니면 수술을 뭐하러 하냐 이 말이지. 딱 봐도 오늘 내일 하시는데 수술은 무슨. 헛돈 쓰지 말고 그 돈 아껴. 그래야 옳게도 먹고 살지. 옳게 그만한 돈 없잖아. 가망도 없는데 아등바등. 아,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신혼에 가서 한바탕 다 뒤집어 엎었고 그런데도 신혼은 정신 못 차리고 악을 쓰고 10원 한 장도 안 줬습니다. 저는 이대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도 포기할 수 없었고요. 고민 끝에 저희는 차를 팔게 되었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0차례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계속 오갔습니다. 거의 3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살아 움직이기는커녕 가망이 없다고 의사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저희 어머니는 멀쩡하게 걸어다니시고 밥도 드시고 말씀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을 시어머니가 되려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정말,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끝까지 버텨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앞으로도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수술이 잘 되었고 재활이 잘 되었다고 한들 예전 같은 몸 상태는 아니셨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빚은 한가득 쌓여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생활만큼은 정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그때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경력이 단절되어 회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솔직히 공무원도 크게 다를 건 없었지만 그래도 철밥통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대출을 갚기 위해 남편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빚더미에 갇히고 시어머니께서 회복을 하는 동안 신우는 남의 집 일 보듯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될수록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저보고 노력이 가상하다는 무리한 말을 뱉었고요. 돈 한 푼 안 준 불효녀를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최대한 무시하면서 살려고 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번 일에 신우한테 크게 배신감을 느끼셨더라고요. 18부터 쭉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사고 친 것들 수습하고 대신 고개 숙여 사과하고 돈 물어주고 했던 게 얼만데 배은망덕한 것. 고년 심성 나쁜 건 내가 알고는 있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런 불효자식 난 둔 적도 없고 앞으로 없는 셈 살 테니 너희들도 모른 척하고 살아라. 나 죽거든 장례식도 안 와도 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만 끼치지 말고 살라고 해라. 시어머니께서는 저희한테도 이렇게 일러두셨고 신우랑은 크게 한바탕 싸움이 나셨습니다. 그 일로 신우는 저희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께도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긴가 싶어서 앉았죠. 시어머니께서 낮에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경호야, 원주에 내 조카 하나 살았던 거 알지? 왜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젊은 나이에 갔다고. 엄마 사촌 오빠의 자녀분? 그분이 갑자기 왜? 잠깐 시어머니의 가족관계를 말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외동딸이셨습니다. 위로 오빠가 1명, 밑으로 여동생이 1명 있었는데 둘 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외롭게 자란 시어머니는 사촌 오빠가 계셨답니다. 사촌들이 총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어렸던 막내 오빠와 시어머니가 참 친했답니다. 어릴 때는 종종 만나서 놀고 커서는 각자 결혼하고 사느라 무슨 날일 때만 만나는 사이가 되셨대요. 그런데 그쪽 집안도 참 기구하게 막내분을 제외한 위의 3분이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마다 사촌 오빠를 위로하셨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신 것도 장례식장이었는데 그 장례는 바로 사촌 오빠분의 외동아들 장례식이었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촌들 다 죽고 형제라고는 그분이 유일했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되더니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낮에 바로 그 사촌 오빠라는 어르신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냐면서 한번 보자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주 주말에 어르신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주말이 되도록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다고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르신께서 저희를 부른 곳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촌 오빠라고는 했지만 연세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르신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르신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시어머니에게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어르신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한 형제를 보고 싶으셨구나 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이라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께는 이모와 이모부분이 어르신에게 땅을 물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 땅이었답니다. 땅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팔긴 팔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매일 써도 다 못 쓸 돈이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내 인생이 이래서 가족이 하나도 없다. 부모 없지, 형제 없지. 마누라도 몇 년 전에 떠났고 자식도 죽어서 손주도 없고 조카들도 하나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네가 생각이 나더라. 하나뿐인 아들 죽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면서 돌아다녔거든. 그래서 연락을 못했는데 연락이 닿아서 정말 다행이야. 너도 형제가 없어서 형제 덕 한번 못 받고 살았을 텐데 그거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져가. 아휴, 오빠. 내가 몇 년 전에 큰일을 당했어. 생사를 몇 번 오갔는지 몰라. 나도 살 날 길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나 줄 거면 우리 아들 내외한테 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뻔할 때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 때문에 빚까지 생긴 마당에 그렇게라도 되면 내가 미련이 없겠어. 어르신께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랑 어리둥절히 하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얼떨떨했습니다. 갑자기 땅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어르신은 조만간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하셨고 며칠 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는다면서 말이죠. 이걸 진짜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저희도 빚이 한두 푼이 아니었기에 마다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인지도 몰랐거든요. 죽을 때까지 다 쓸 돈이라고 하시니 솔직히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그저 이 빚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꺼낸 말은 정말 억소리가 나오는 금액이었습니다. 세금을 다 떼어내고도 무려 70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요. 70억이라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너무 큰 돈이라 받고 말고의 사고가 안 되는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받으라고 이제는 욕심 조금 부려도 된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빚더미에서 갑자기 70억 자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맞는 거죠. 상속받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사촌 오빠분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희가 장례를 치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이자까지 다 해서 1억 정도 되는 빚이었는데 그게 한 번에 해결되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희 차를 팔았잖아요. 그게 남편 출퇴근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차를 샀었는데 저렴한 중고차를 잘못 구매해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그냥 대중교통 타면서 다녔죠. 저도 일 다시 시작하면서 차를 살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무리인 것 같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참에 저희 둘 다 차를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민하던 저희는 평생을 꿈꿨던 외제차를 큰맘 먹고 구입했습니다. 남편 한 대, 저 한 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 큰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저희 애가 계속 시어머니랑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중학생 올라갈 때이기도 했고 이제는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방 5개짜리 아파트를 구매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 집은 세를 주기로 했고요. 남은 돈은 몽땅 저금해버렸습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어마어마해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막 이사 가고는 집이 너무 커서 적응이 안 될 정도였죠. 그런데 이사 가고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년을 연락을 안 하던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지? 네? 올케네 얼마 전에 전화 한 통 가지 않았어? 우리 엄마 사촌 오빠라는 분.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알고 보니까 어르신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게 신우 덕이었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랑 살림을 합치시면서 예전 집에서 쓰던 집 전화를 더 이상 안 쓰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신우네 전화번호를 알고 계셨나 봐요. 왜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들 집 전화번호 수첩에 적어두고 했으니까요. 어르신은 그렇게 연락이 닿게 된 신우한테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은 거고 신우가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그때는 그냥 귀찮아서 알려주고 말았는데 뭔가 계속 찜찜하더래요. 그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답니다. 꿈에도 나올 정도로요. 신우 진짜 자리 하나 깔아야 하나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어떻게 저희한테 큰돈이 생긴 걸 느낌으로 알아차렸을까요? 저는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 갔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흥분해서 따지더라고요. 저희 집 주소까지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진짜로 신우랑 심해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난리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얘네만 챙겨? 나는 자식도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냐고. 뭐? 주긴 뭘 줘? 누가 뭘 줘? 내 사촌 오빠가 얘네들한테 준 돈을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니? 아니 그러니까 왜 얘네한테 주라고 하냐고. 내가 맞이잖아. 내가 첫째인데 왜? 네가 첫째면 어쩔 거고 네가 맞으면 어쩔 건데. 네가 자식 노릇 뭘 했는데? 아 진짜 그때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꺼내냐고. 야, 니네 돈 많잖아. 그 큰 돈 너네가 쓸 수 있겠냐고. 내놔. 당장 내놔. 신우가 정신줄을 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신우한테 물바가지를 뿌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교활하고 이기적인 욕심만 많은 건, 이 배은망덕한 건 나가. 이제 넌 내 자식도 아니니까 다시는 눈에 띄지 마.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신우는 적잖이 당황한 듯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심해보가 신우를 데리고 나갔고 그 후 다시는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후련하다는 듯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자란 저에게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저를 이렇게 포용력 있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보고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행복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건강만 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